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정병준입니다. 지난 재보궐선거 이후에 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정책을 내놓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데요. 당내 의견이 잘 모아지지 않아서 오늘로 예정됐던 정책 의총도 모레로 연기됐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야당인 국민의힘이 먼저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서 치고 나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여야 간에 또 여당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대부분 주택이 많이 부족한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절반이 살고 있는 수도권 이남 지역은 아예 관심 대상에서 빠진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광주 여당에서 논의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한번 점검해 보고요. 이어서 이런 대안들이 이 지역의 주택 사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조우섭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호남대학교 행정학과 전광섭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일보 정치부의 윤현석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 의원님, 민주당에서 부동산 특위도 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결과가 빨리 안 나오네요. 지금 민주당 쪽 사정이 어떻습니까? 당초에는 오늘 25일 의총을 통해서 부동산 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함께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고자 했었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민심경청 국민 속으로는 이벤트를 하기로 하는 날이어서 어쩔 수 없이 모레 27일로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관련된 정책 의원총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에서 모레로 정책의총이 연기가 되긴 했는데 네. 그게 부동산 정책 사정이 아니고 국민 속으로 행사 때문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정 교수님, 정 교수님 지난주 목요일 날 서울에서 열린 민주당 부동산 특위 다녀오셨다고요? 네. 그쪽 부동산 특위 논의 분위기가 어떻든가요? 먼저 부동산 특위 구성이 이제 수도권의 국회의원님들 중심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 저는 이제 자문위원, 민간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을 했는데 그날 분위기는 현재의 부동산,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의 반성과 회한의 시간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지금 현재 부동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것인가. 주로 이제 부동산 공급과 그리고 보유세에 대한 어떤 세제 방안. 예컨대 공급 정책으로는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용산 기지창이 한 17만 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제 임대주택들이 공급하기로 돼 있는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지금 90만 평 정도가 용산에 공원이 있습니다. 이 용산 공원도 부동산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을 공급하냐, 아니 구체적인 이런 안까지 나왔고 지금 현재 이제 주택 가격 현실화 이율 때문에 올해 이제 공시 가격이 현실화 한 70% 정도 되다 보니까 세부담이 상당합니다. 물론 이제 보유세가 우리는 국민 1인당 GDP 대비 한 0.8% 정도 거래세 비율이 되는데 OECD 국가는 한 1.1%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룸이 좀 있다. 그래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6억 이하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을 하고 있는데 이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다 보니까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6억 이하의 주택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조금 감면하는 방안 그리고 더 곁들여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9억에서 12억 정도의 현재 종합부동산세제의 기준 가격인 9억을 12억으로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 있고 이 안에 대해서 세제 안에 공급 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획기적인 안들이 나와 있는데 세제에 대해서는 참석자들이 이제 찬반으로 많이 양분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 속 얘기를 좀 잠깐 들어봤는데 윤 부장, 네. 지금 지난 재보궐선거 이후에 그 어떤 표심에 나타난 부동산 정책의 문제가 네.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서 그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기 어렵다 이런 측면도 있었고요. 네네. 또 역시 부동산 값이 오르다 보니까 세금이 많이 올라서 네.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힘들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한 가지 문제로 양쪽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보도가 세세하게 되고 있지는 않지만 네네. 조금씩 이제 흘러나오는 얘기들이 있는데 네.
지금 민주당 논의가 이 양쪽의 불만 중에서 어느 쪽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감세에 좀 더 포인트가 맞춰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내놓은 안 자체가 지금 재산세나 종부세 기준 자체를 12억으로 상향하자 지금 이 얘기인데요. 사실상 감세고 이 세부담을 경감해주자는 건데 저는 사실 이 지금 이 대출 규제나 이 세금 가지고 부동산을 막는 거는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이 지금 어떻게 됐든 아파트를 들어가고자 하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보다는 이제 공급 정책에 좀 신경을 더 써야 된다. 그러니까 공급 정책인데 과거처럼 뭐 몇십만 채 뭐 이렇게 대규모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정말 세심하게 어떤 계층에게 집 없는 진짜 실수요자한테 공급할 수 있는 공급 정책 자체를 굉장히 획기적으로 바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소 의원님, 지금 민주당에서 논의가 계속 진행 중에 있긴 합니다만 몇 가지 드러난 얘기들을 좀 정리를 하고 가볼까요? 지금 내부적으로 대충 그 공감을 이룬 게 있습니까? 네.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4월 7일 날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의 패배 이유를 무엇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보는데 그중에 FGI를 해보거나 설문조사를 해봤을 때 부동산 문제를 가장 첫 순위로 꼽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문제에 대한 서울 시민들과 전 국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현 정부가 실패를 한 거 아니냐에 대한 문제이고 실패라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격 상승에 대한 문제이고 또 하나는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실제 우리 서민들께서 세부담을 피부적으로 느끼는 문제, 즉 가격도 상승하고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라든가 건강보험료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세부담이 훨씬 더 높아지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들을 가지고 현 정부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가진 것이 재보궐선거의 판단 중에 분석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아까 윤현석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가격을 잡고 공급을 늘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가격을 잡는다는 부분들이 나중에도 쭉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커다란 요인은 저는 자금의 유동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시중에 너무나 많은 자본이 풀려있기 때문에 이 자본들이 투자처를 못 찾고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가고 그다음에 주식으로 가고 그리고 비트코인, 코인으로 가고 그러다가 지금 코인은 또 이런 상황이 됐고 또 골드바, 금괴 쪽으로 가고 이런 여러 가지 투자처를 찾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안정적인 것이 부동산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부동산 가격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상승되고 있는 형편이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규제 정책, 즉 세금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래서 공급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의 찬반의 논리가 지금 팽팽히 맞서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조 의원님 말씀에 한편으로는 공감하지만 한편으로는 반대하는 건데 지금 주택 가격의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이자율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주택 가격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금리가 인하되거나 유동성 장세는 반드시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동향이고 그렇지만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수도권의 주택 가격이 3배 이상 오른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실패한 그런 케이스고요. 예를 들면 미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은 10%입니다. 미국은 매월 1,200억 달러 이상의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정도 글로벌 주택가격이 상승하는데 1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우리는 300% 정도 상승이다. 이런 건 주택 정책에 대한 실패라고 보여지는데 다행히도 미국에서 이 유동성 공급에 대한 확대를 조금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른바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자율이 반드시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잡기 위해서는 이자율이 상승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금 율이 4.2%. 그러니까 실질적인 한 2%대로 낮추기 위해서는 테이퍼링이 불가피하는데 이 테이퍼링이 우리나라에 올 경우에는
금리 상승, 이자율 상승을 초래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주택 가격의 급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현재 정부에서는 주택 가격에 대한 안정적인 유지 정책을 15% 정도로 보고 있는데 만에 하나 30% 정도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 3, 4분기 그러니까 2020년 3, 4분기에 30대가 주택을 공급한 비율이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 3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대출 압박, 그러니까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율에 대한 그 데미지로 주택 가격이 급락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집권 여당에 대한 준비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 경우에 지금 레버리지 부채 비율을 보면 30대가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 부채 비율이 254.9%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득의 한 2.5배 정도는 지금 부채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에 대한 관리도 필요할 것 같고 두 가지 정부 여당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택의 가격에 대한 관리, 또 하나는 주택 가격이 급락했을 때 어떤 그 리스크 해칭에 대한 어떤 수단들이 있는가, 그러니까 대출 규제에 대한. 그래서 지금 정부 여당에서 LTV 90% 정도의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것들은 동전의 양날이 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택 가격을 하락하는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 하락하는 그런 관리 정책도 되지만 주택 가격이 만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30% 정도 급락했을 경우에는 이른바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미국발 금융위기나 아니면 1998년에 했던 그런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들을 제가 경고하고 싶습니다. 지금 정 교수님께서는 그동안에 논의되고 있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른 측면에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위험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고 계신데 그 부분도 중요한 얘기가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한번 또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완전히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현금 유동성, 금리 이것도 분명히 원인이 있는데 저는 이 지금 주택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뛰는 원인은 투기 세력을 막지 못한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부동산 관련해서 모든 조사를 했을 때 그 외지인들이 지금 각 도시마다 이 지방 도시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지금 수도권은 전국에서 올라와서 이 수도권의 가격을 올려놓고 있는 거고 또 지방 도시는 수도권에서 내려와서 지금 현재 이 가격을 올려놓고 있는 건데 이 투기 세력을 막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투기 세력을 왜 막지 못하냐? 사실 저는 이 지역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지 않는 주택을 사게 하는 이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건 공급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왜 정부에서 말하는 이 공급 정책이 잘못됐느냐. 지금 이런 식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 과거하고 똑같은 형태의 공급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금 실제로 지금 아파트가 필요한 사람한테 아파트가 가는 게 아니라 투기 세력한테 아파트가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러면 그것이 프리미엄을 붙고 또 가격을 상승을 이끌고 이런 식의 어떤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좀 원인을 그러니까 물론 현금 유동성과 금리도 있겠습니다만 이 투기 세력을 근절시키지 못한 지금 정부 정책이 굉장히 오류가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경우도 지금 집값이 100년 만에 최고로 뛰었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한국의 경우는 약간 조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한국의 경우에는 70년대 이후 보면 경기 부양적으로 건설주택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경기가 안 좋을 경우에는 건설주택을 부양을 시켜서 경기를 회복을 시키고 경기가 너무 좋을 때는 또 건설주택 경기를 다운을 시켜서 경기를 약간 죽이는 그런 건설과 주택 건설로 인해서 한국 경기를 살릴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같은 부분들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수도권 집중 현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도권 특히 강남 쪽의 부분들로 집중된 현상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경우는 약간 그런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 윤현석 부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일면 동의가 되지만 저는 부동산 경기, 즉 주택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건 5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유동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네. 유동성은 금리가 높으냐 낮으냐에 대한 문제, 즉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유동성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시중에 있는 돈들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주택 시장에서 가장 기본적 영향을 미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윤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한 것, 다주택자, 즉 1주택, 1세대 2주택 소유자를 놔두고 1세대 2주택 이상 그 소유자, 다주택자를 잡기 위해서는 세금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부세라든가 재산세, 보유세를 가지고 세금 규제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가지고 이 주택을 양도했을 때 그에 대한 세금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대출 규제를 합니다. LTV든 DTI든 DSR이든 대출 규제를 해서 수요를 조금 더 적게 만드는 것, 즉 집을 살 사람들이 대출을 덜 받게 해서 못 받게 하는 것. 다만 이에 대한 문제점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라든가 실소유자들에 대한 불합리성들이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누구나 집 사기 해가지고 LTV 90% 이야기가 잠깐 나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게 공급과 수요 정책이거든요. 공급은 지금 3080에서 이사 공급 대책이 3080이거든요. 네네. 수도권에 30만 세대, 지역에 80만 세대를 하겠다. 전국에 80만 세대를 하겠다는 게 3080인데 물론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몇 세대 그렇게 지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다만 3기 신도시를 했을 때 LH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4월 달에도 추가 택지지구를 발표를 하기로 했거든요. 네네. 국토부에서. 근데 그걸 하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사전에 조사를 하다 보니 거기도 투기 세력들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지역을 제외를 시켜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 지금 그 택지 공급에 대한 약간의 좀 삐그덕거림이 있는 거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가 시장의 불안 심리, 시장의 심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불안 심리가 불안 심리에 따라서 주택을 지금 사야 되는지 연끌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작용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광주시에서 그 외지인 매수가 많은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부동산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실거래 조사를 했는데 그때 분양권을 다운 계약한 경우, 분양권을 매입해서 다운 계약한 경우가 104건이 있었어요. 104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서울, 경기, 인천, 충청, 부산, 전남, 전북에 거주하신 분이 101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신 분 104명 중에서 101명이 외진이라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물론 이제 그 5가지 원인이 총괄적으로 활용이 됐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출 규제라든가 증세라든가 이런 방법으로는 도저히 지금 이렇게 외지인들이 와서 투기를 하는 이 세력들을 막아내지 못한다는 거고 그거는 대출 규제가 약해서 아니면 세금이 작아서가 아니고 정책 자체가 이제는 이제 수요 중심에서 공급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 공급을 제대로 해야 된다. 필요한 사람한테 제대로 갈 수 있게 공급을 해야 되는 거지. 이처럼 완전히 아무나 가져가라는 식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돼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 잠깐 하나만 더 좀 말씀드리면 윤 부장님이 말씀하신 104건의 다운계약서 중에 101건이 외지인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저 생각으로는 그럴 것 같은데요. 핀셋 규제라고 들어보셨잖아요. 풍선 효과라는 부분인데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을 핀셋 규제를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이게 지역으로 빠져나가거든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으로 나가서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수도권에 잠깐 잠잠하다가 부산이 가격이 올랐고 그렇습니다. 광주가 오르고 그런 효과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자, 이게 부동산이 왜 올랐느냐를 가지고 좀 여러 가지 논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금리 문제다,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 이런 문제들은 사실 그게 근본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또 어떤 그런 그 금리의 운용 같은 것들이 부동산만 보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부동산 시장 경기라는 게 이런 금융의 흐름에 종속적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문제는 좀 잠시 접었으면 좋겠고요.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또 정 교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으니까 후반원에 가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어차피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무주택자는 집 사기가 어렵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이 들고 이거 아니겠습니까? 집값을 어떻게 집값을 낮춰야 되는가 이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집값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론은 아니고요. 하나는 아까 윤현석 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 공급 대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사 공급 대책으로 공급을 최대한 늘리는 것. 그래서 수요에 맞게끔 공급을
공공형 공급을 늘리는 것을 찾고 있고요. 두 번째도 공급을 늘리는 건데 어떤 거냐면 종부세라든가 부동산세, 즉 보유세를 강화를 시키면서 집을 한 세대에서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집을 팔아라. 매물로 내놔라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고 그 기간이 6월 1일까지였죠. 그래서 6월 1일 날은 6월 1일부터는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 정책은 아쉽게도 이게 시장이 먹혀들지 않아서 시장에서 좀 버티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부분들로 아까 쭉 말씀드린 대출에 대한 규제 그리고 세금에 대한 규제 이들 통해서 공급을 늘리기 위한 부분들 그다음에 공급 대책을 많이 세워서 3080, 즉 30만 호와 80만 호를 건설하는 부분으로 민주당과 국토부에서는 정책을 실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책들이 지금 거의 실효를 못 거두고 있죠. 정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시장의 그 관리자일 뿐이지 시장의 플레이어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실패가 본인이 감독 겸 플레이어가 되려고 하는 것 때문이지 않느냐. 예를 들면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들을 25번 낸 것들은 시장에서 이미 좀 먹히지 않은 게 돼버렸습니다. 원래 이 공공은 전체를 감독하고 전 정책에 대한 방향만 설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급과 수요에 대한 어떤 관리보다는 그 규칙을 정하고 규칙을 제대로 지키는가 하는 감독자죠. 예를 들면 지금 자가 보유율이 서울에 한 49%, 광주가 한 59%, 57%, 전남이 59% 정도 되고 있는데 아직도 주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정부는 이 공공임대주택, 그러니까 주거약자나 주거복지 차원에서 이 공급 정책은 임대아파트에 국한이 돼야 되는데 민간 시장까지도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미국 사례를 들었는데 미국에서는 주택에 대한 대출을 취급할 때 정부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금융회사에서 대출해서 이 사람이 실수요자냐 아니면 2주택 이상의 투기자냐 이걸 구분해서 실소유자에게만 대출하는 그런 대출 실행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경우는 LTV나 DTI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은 있지만 이게 금융기관에서 잘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아까 이자율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주택 가격은 대부분 여유자금으로 사는 구조가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구매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주택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게 잘 돌아가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러면 미국의 사례처럼 이 사람이 실수요자냐 투기자냐는 결정해서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관리하는데 우리는 LTV나 DTI를 통해서 규제하면서 어느 정도 룰을 제시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시그널이 잘못됐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측하고 상당히 다른 얘기들이 나와서 제가 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비정상적입니다. 이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이면 민간에 맡기고 민간에 들어가겠지만 지금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공공의 개입이 필요한 거고요.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이고요. 그다음에 서민의 내 집 마련입니다. 이 두 가지 부동산 정책을 지키기 위해서 과연 정부가 무엇을 했느냐. 공기업인 LH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저는 그걸 굉장히 통렬하게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는 지금 제가 아까 공급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지금 뭐 후분양제 도입이라든가 지금 분양가 공개라든가 그다음에 공개 분양 시스템 구축. 이 분양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저는 그다지 많지가 않다고 보거든요. 이 분양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실수요자한테.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융기관에서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 이런 부분들의 시스템을 완전히 갖춰야 되는데 저희는 아직도 이런 시스템은 전혀 갖추지 않고 대출 규제하고 그다음에 증세하고 이 두 가지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이 대출 규제나 증세에서 지금 빠져 있는 수요가 실수요자들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지금 전혀 지금 정부 정책이 어떻게 보면 너무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중심을 잘못 잡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정말 복잡하다 보니까 그리고 다양한 이유로 진행되다 보니까 오늘 얘기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방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얘기를 좀 빨리 정리하고 이제 이 광주 주택시장 이 지역으로 좀 얘기를 옮겨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재산세가 이번에 논의가 뭐 올린다 뭐 이런 논의가 있는데 현재 6억인 걸 이제 9억으로 올리겠다. 이런 논의가 있고요. 좀 결정된 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종부세의 경우는 지금 현재 9억에서 12억으로 올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논의가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올리면 광주에서 그 정도 집값 가격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5%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광주의 집값이 지금 평균이 2억 한 4천 정도? 네. 평균이 2억 4천 정도 되고 지금 지난해 9월에 제가 보니까 2억 3,400에서 올해 4월 달에 2억 4,600으로 지금 약 한 1,200만 원 정도가 상승을 했고요. 지금 아까 종부세 대상이 되는 거는 저희가 2% 미만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한 걸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광주 같은 경우가 종부세 납부 대상 이 현행 9억 현행 기준으로 보면 공동주택이 44만 9천 호가 있는데 608호 즉 0.1%로 해당 사항이 있고요. 0.1%. 네, 12억으로 만약에 상향이 되면 훨씬 0.01% 34집 이 해당 사항이 있는 걸로. 대상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세대 600 몇 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주택의 그 과세 주체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에서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 그 조치를 위해서 지금 현재 보통 주택이 공시가격이 한 50%, 60%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2021년에는 70%까지 육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정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그 세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이제 노령연금 대상이었는데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노령연금 대상이 안 되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주택가격 그 현실화,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상승했고 또 세율도 좀 올랐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예측 가능한,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의 어떤 상승이라면 좀 감당이 되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제 좀 불만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오늘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중앙 정부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논의들이 다 수도권 중심이고 이 지역에 대해서 관심들이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조 의원님 말씀하신 거 보면 말이죠. 이게 부동산세, 종부세 0.1%. 네네. 이거 매긴다고 해서 이 지역에 무슨 부동산 가격이 영향이 있겠냐는 거죠. 사실은 광주가 지금 최근에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는 보도들이 나오지만 한 2020 재작년 기준으로 한 5년 동안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집값이 올랐던 지역이거든요. 46주 연속으로 한 4.83%가 계속 올랐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지역에 대한 집값의 대책은 지금 이 정부가 아무것도 없는 거란 말이죠, 결국은. 결국 그러니까 지자체의 부동산 정책의 일부를 좀 이렇게 지금 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정책이 사실 수도권 위주의 정책이기 때문에 이게 전혀 안 맞거든요. 지방하고 지금 수도권에서 공급한다고 하는데 뭐 또 얘기가 반복되겠습니다만 LH에서 상전지구 개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도 사실 조 의원님께서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이런 공급 위주의 정책이 정말 그 지역에 맞게 아니면 또 계층에 맞게 정말 이 공급이 제대로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수도권 위주의 공급을 하다 보니까 그냥 막 있는 대로 지금 뭐 토지 뭐 빈 토지라든가 공유지라든가 이런 데 막 그 아파트를 짓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좀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진짜 지방 분권 차원에서도 이 부동산 정책의 일부는 좀 지방으로 이양해야 된다 좀 이렇게 봅니다. 지금 특별한 게 없으시죠? 민주당 내에서도 이 지역의 주택에 관련된 정책들은. 그렇죠. 부동산 정책의 경우는 대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중심으로 되어 있고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피부적으로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또 주택의 부족에 대해서도 피부적으로 이야기하신 분들이 수도권, 서울 중심의 수도권으로 되어 있고요. 광주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많이 상승했다고 하지만 서울에만큼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는 아주 적은 규모여서 그런데 피부적으로 그게 이제 그 가격으로 보면 그렇지만 네네. 올라간 상승률로 보면 굉장히 높죠. 최근 1년 빼놓고 그 이전 5년 동안은 전국 최고였거든요. 서울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최고였단 그게 말이죠. 이제 투기 세력들이 그렇게 이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넘쳐나서 이를테면
가격이 지금 상대적으로 낮다 하는 지역을 공략을 하는 형태고요. 광주하고 대구가 대표적인데, 대구가 최근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게, 대구가 지금 공급 과잉 문제가 생기면서 지금 계약 파기가 지금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같은 경우가 지금 아마 저희가 광주가 눈여겨 좀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주 같은 경우도 지금 아파트 가격이 최근 상승했는데, 그 상승 원인을 봤더니 95% 이상이 외지인이 와서 이 아파트를 구매해간 케이스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든 지금 수도권에 있는 그 자본들이 이 지방에 와서 아파트 가격을 올려놓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봐요. 광주의 이 주택 가격 상승은 광주의 어떤 지방 균형 발전 측면에서 돈이 몰리고 사람이 몰리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이 논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택 가격 상승은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 광주의 어떤 발전적인 어떤 그 모멘텀이 있어야지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컨대 2020년 작년 기준으로 공시가격 상승을 보면 광주와 전남 4% 정도 상승했습니다. 네. 그 가까이 있는 세종시는 70%가 공시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예컨대 세종시에 2019년에 아파트가 3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2020년에 봤더니 공시가격이 5억 1천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억 1천만 원이 1년 새에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세종시의 어떤 개발 수요나 아니면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세종시에 주택을 사게 되다 보니까 오르겠죠. 광주는 4%, 수도권인 서울의 경우가 21%, 경기도가 19% 올랐어요. 이것만 놓고 보면 광주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자산 가격에 대한 디플레이션화,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광주는 주택가격 상승에 있어서 이 균형 발전 측면에서 광주에 어떤 산업을 유치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끌어올릴까 하는 그런 정책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주 교수님께서는 광주가 집값이 더 올라야 된다고 얘기하고 계신 건가요? 이왕이면 여기 이 시청자분들께서도 우리 같은 내가 광주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불쾌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아, 그런가요? 아니 뭐 저도 개인적으로 제 살 집 하나는 가지고 살고 있긴 합니다만 네네. 지금 걱정은 이 주택을 가지지 못하는 거의 절반쯤 되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주택을 빨리 확보할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임 부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 뭐 교수님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산 가치를 봤을 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나치게 싸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광주의 주택을 이렇게 올려놓은 것이, 그러니까 수요가 있어서, 정상적인 수요가 있어서 이렇게 올려놨다면 저는 그건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인데, 그것이 아니고 일부의 어떤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올랐다면 그것은 분명히 조사를 해서 정당하게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저희들 고민해야 한다는 거고요. 근데 가격이 낮춰질 수가 없는 게 사실 이게 이제 금융권하고 이게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쉽게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어떤 특단의 상황이 생기지 않는 한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공급되는 아파트라도, 분양가라도 저는 그 지금 2030 세대들, 그다음에 젊은 청년들, 신혼부부들이 정당하게 아파트를 얻을 수 있도록 분양가 공개 같은 경우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공공임대도 지금의 수준보다 훨씬 좋은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좀 그런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광주 같은 경우가 뭐 아파트 가격을 결정짓는데 원래 다른 상품들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원칙, 여러 가지 반응이 하겠지만 두 가지 원칙이 있거든요. 하나는 희소성의 원칙, 없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아파트는 있으면 더 가격이 오르는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골동품이 아닌 이상은 가격이 감가상각이 돼야 되는 건데 아파트는 오래될수록 가격이 오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광주의 지금 자산의 가격이 공시지가가 오름으로 현실화가 됨으로 인해서 자산 가격이 오른 거에 대해서는 얼마나 타당성이 있고 좋지만 사람이 모여서 희소성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면 수요가 많은 상태에서 그렇게 된다면 좋은 건데 그렇지 않고 구도심을 벗어나서 신규 도심, 새로운 아파트를 찾고자 하는 시민들이 계시다 보니 새로운 아파트는 계속 만들어지고 가격은 상승을 하고 그 전에 있었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화가 되고 가격은 하락하고 그런 경우가 지금 광주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구도심은 공동화되어 가고 있고 신규 아파트는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광주의 아파트 가격은 신규 아파트가 받치고 있고 그런 모양새여서 이게 약간 도시 계획상은 맞지 않다.
라는 생각입니다. 광주 부동산과 관련해서 한 가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광주 부동산이 가파르게 오르다가 사실 이렇게 주춤하게 된 이유가 작년 12월에 시작됐던 그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네. 이게 돼서 이제 부동산이 이렇게 좀 정체기에 네네. 오르긴 계속 오르는데 오르는 퍼센테이지가 좀 줄어드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네네. 광주시가 최근에 이걸 풀겠다, 이걸 푸는 걸 건의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이게 될까요? 일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개 자치구에 지정이 돼 있는데 이거를 이 동구 서구를 제외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겠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그러니까 다음 6월 초에 있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토부가 결정을 할 예정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주택가격 상승률이라든가 아니면 청약 경쟁률이라든가 이런 뭐 봤을 때 제가 해제가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다만 광주시가 왜 이걸 건의를 할까 이런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광주의 아파트 가격이 시민들이 느낄 만큼 비정상적으로 오른 거거든요. 지금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 조정지역 대상은 계속 지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그 보고 조정 있습니다. 지역하고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에 따라서 LTV나 DTI에 다 대한 어떤 다르죠. 비율이 네. 다릅니다. 아마 네. 그래서 그러지 않아요. 예컨대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면 뭐 LTV 같은 경우도 5억 이하의 주택은 과거에 60% 이내에서 대출 담보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일종의 그 인센티브 때문에 그런 측면도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이 최종적인 결정은 국토부가 해야 될 텐데 이게 받아들여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정 대상 지역을 결정하는데 요건 중에 하나가 주택가격 상승률 대비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5개구를 할 때는 동구부터 5개구 모두가 1.3배 이상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즉 물가보다 주택가격이 1.3배 이상을 다 동구도 그렇고 서구도 그렇고 남구도 그렇고 북구, 광산구 모두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6개월 뒤에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남구, 북구, 광산구는 1.3 이상이 나왔는데 동구 같은 경우가 0.58. 즉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0.58%밖에 안 된다라는 거고 서구가 0.72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조정 지역에서 해제해도 무방하다라고 시에서 올리는 거고요. 아까 윤 부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예를 들면 북구 같은 경우가 1.41배거든요. 그리고 엊그제 조사할 때가 1.36배 정도가 주택가격 상승률이 됩니다. 근데 북구 전체가 다 그러냐? 네. 그러진 않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문흥지구 같은 경우는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대신에 그 신규 아파트, 아까 말씀드린 도심 공동화 때문에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계속 가격이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정 지역 같은 경우가 구별 말고 동별로도 조정할 수 있거든요.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좀 세분화, 만약 지정을 하게 된다면 구별이 아니라 동별로 세분화 시켜서 좀 지정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그 부분이 생각입니다. 약간 아쉬운 게 그러니까 예.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제도 자체가 이를테면 굉장히 세분화돼야 돼. 동별로도 세분화돼야 되고 그러니까 담보대출도 아까 이제 상당히 네. 떨어져요. 그러니까 70인데 원래 50%까지 떨어지고 좀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들 이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정책 자체가. 왜냐하면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일률적으로 또 적용해서 그거를 또 이 부동산 가격을 떨치려고 하는데 또 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책적인 효과도 보지 못하고 선의의 피해자는 생기고 지금 이런 양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정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주택 정책을 20몇 번 바꿨다고 할 만큼 했는데도 네. 사실은 효과가 없었는데 네. 지역의 입장에서는 이 조정 대상 지역 요거 하나 효과가 사실은 있었단 말이죠. 네. 그동안에 오르던 주택 가격을 이게 잡았는데 잡아줬죠, 예. 이걸 잡은 지 6개월 만에 풀겠다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오늘 논의해 본 결과에서도 나오듯이 수도권과 지방은 좀 주택 관련 정책들이 많이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차별을 가져야 될 텐데 지금 그러지 못한 것 같은데 아마 이런 부분은 우리 조 의원님 같은 분들이 특별한 책임감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수도권과 지방의 정책이 달라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의 정책들을 규제를 강화를 했더니 대한민국이 좀 좁지 않습니까? 강화를 했더니 광주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부동산 가격이 뛰더라는 거죠. 즉 핀셋 효과, 풍선 효과로 한쪽에서 누르니까 한쪽으로 튕겨 나오는 부분이고 그래서 다른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공통적으로 적용한 부분들도 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광주는 광주만의 도시계획과 광주만의 정책을 가지고 주택 정책을 가지고 좀 광주만의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광주가 주택 정책을 세우더라도 주택 종합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만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주택 종합계획을 아무리 세워본들 아까 말씀 중앙정부에서 뭐 LH에서 계획 세워서 들어오게 되면 그거 반영해야 되고 또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는 개발 사업 반영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주택 종합계획이 큰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 이 상황, 부동산 정책의 이 상황은 중앙의 일률적인 정책에 대한 분권화가 좀 서서히 시작돼야 되지 않겠느냐. 지방도 이 서울에서 몰려오는 그런 어떤 투기 세력이나 이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무기들을 장착할 수 있도록 제 어떤 정책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도나 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사례로서 이제 최근에 LH하고 국토부가 이제 광산구의 산정지구를 그 신도시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광주하고 전혀 상의가 되지 않고 거의 탑다운 방식의 그렇죠. 주택 공급 방식이거든요. 그건 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광주에 그 2030 도시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네. 도시 기본 계획하고도 정합성이 불일치하고 있고 원래 그 산정지구는 보존지구로 지정을 했었고 원래 이제 산정지구 지정할 때 어떤 기준은 빅그린 산단의 직주 근접에 어떤 그 주거 시설을 공급한다는 건데 사실은 빅그린 산단이 상당히 어등산이 가로막혀 있고 굉장히 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윤 의원님 말씀하신 이런 그 진짜 이제는 자치분권이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공급과 관리는 그 지역에 맡기는 이러한 지방 분권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역의 사정을 모르는 경기도가 이제 굉장히 임대 아파트들을 공급을 많이 하는데 서울의 어떤 위성 시도가 돼서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임대 아파트 공급하듯이 거기도 이제 정부의 어떤 국토 정책의 일환으로 가고 있는데 산정지구는 굉장히 그런 굉장히 좋지 않은 어떤 선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산정지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 또 그걸로 하나 프로그램을 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그만큼 토론 끝나기 전에 토론 끝날 시간 돼가는데 아까 정 교수님께서 최초의 문제 제기하셨던 그 얘기 좀 그것도 우려되는 대목이긴 하거든요. 나중에 금리가 오르기 시작해서 정말 그 대출받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런 상황들 미리 뭔가 대책을 해야 된다면 어떤 대책을 해야 될 계획이십니까? 제가 특위에서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한 10에서 15% 정도의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안정적인 어떤 관리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택 가격에 대한 관리라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요 공급이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주택을 구입하려는 세력과 팔려고 하는 세력에 대한 접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주택관리 정책에서 실패한 사례가 사실은 작년 3, 4분기에 30대가 주택을 샀던 걸 저는 비근하게 예로 듭니다. 제가 주택을 맨 처음에 구입한 시기가 만 39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30대 초반 중반 되는 그런 청년 아니면 신혼부부들이 주택을 대규모 어떤 차입을 통해서 주택을 매입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 이분들이 가계부채 소득은 늘지 않은데 가계부채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건 굉장히 좋지 않은 시그널입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유동성 공급 확대로 이자율이 한없이 낮아지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의 부채 관리가 되겠는데 만에 하나 이자율이 상승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부담을 안는 계층이 바로 30대. 우리 지역의 30대도 예외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부는 두 가지 트랙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는 주택 가격의 안정적인 관리도 중요하지만 만에 하나 주택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면 부채 관리에 대한 것들도 좀 필요해 봅니다. 이 부채 관리가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우리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이머징 마켓 시장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대책이 함께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토론이 끝나가야 될 시간인데 윤 부장 마지막으로 한 1분 정도만
주택 정책 뭐가 필요한지 간단히 얘기해 주시고 네. 조 의원님 말씀 듣고 끝내겠습니다. 광주시가 지난 6일에요. 무분별한 아파트, 고층 아파트 건립에 따른 도시경관 해소를 막은다면서 광주 도시건축선언 이행 매뉴얼을 발표했습니다. 네. 사실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건 굉장히 저는 좋다고 보고요. 경관이나 역사, 공공성이 살아있는 도시를 만들려면 이렇게 아파트만 지어가지고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아파트를 짓는 것이 과연 시민들한테 이익이 되는지, 그다음에 도시의 미래에 이익이 되는지를 분명히 따지고 이제 지어야 되는 상황이다. 옛날같이 주택 공급에만 몰입하고 무작정 공급하는 이런 형태의 계획들은 좀 저는 없어져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조 의원님 네. 국토위에 계시니까 지역에서도 기대도 크고요. 또 책임감도 크실 것 같은데 주택 정책 앞으로 어떻게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주택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일관성 문제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계속 가는지, 즉 24번, 25번 뭐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대책 자체가 흔들림 없이 하나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에 대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수십 년 동안 경기의 부양책의 좌우 가장 핵심으로 건설 경기, 주택 경기를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만들어진 게 부동산 불패 신화가 만들어졌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거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30대들께서 연끌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구는 집을 샀더니 1년 만에 연봉 이상 연봉이 10배를 벌었다더라라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점차적으로 해소시켜 나갈 것인지 이를 봐야 되는 거고 정책을 펴야 되는 거고 뭐 원론적 이야기겠지만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는 곳이지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지 사는 것이 아니다. 네. 예.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예. 고생했습니다. 정부가 참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주택과 관련해서요. 집을 사야 할 사람들, 또 집을 가지면서 세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돼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중에서도 당장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이 어떻게 쉽게 집을 살 수 있느냐 이런 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와 민주당도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더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타토론 10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